자, 칸트의 계몽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어떻게 그걸 이어받았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후코 얘기나 뭐, 후코 하버마스 입장차가 어떤 건지를 좀 볼 텐데, 그러니까 후코가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 혹은 반칸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위 이제 이 책,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번역되기가 어려워서, 근데 길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영어로도 있습니다.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깨스킬레 르미에라고 하는 게 영어 책으로는 있는데, 그것도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요 논문이, 지금 요 라비나우가 번역한 이 책이 뭐냐면, 드레피스와 폴 라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코 리더라고 하는, 크리티컬 리더라고 하는 데서 후코의 그 계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기가 그 드레피스와 폴 라비나우라는 사람이 그 입장을 해설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후코의 원전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 연구한 논문들도 몇 개 있긴 하나, 뭐 너무 지나치게 좀 사변적이고 너무 말이 어려운데, 지금 이 드레피스와 라비나우가 썼던 이 성숙이란 무엇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버마스와 후코의 입장은, 후코의 글을 읽지 않고 하버마스의 글을 읽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차라리 요걸 통해서 그 입장을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제가 뭐 원문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잠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679페이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La question qui me semble apparaîtr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ce texte de Kant. C'est la question du président, la question d'actualité. Qui est-ce qui se passe aujourd'hui? Qui est-ce qui se passe maintenant? Et qu'est-ce que c'est que le maintenant à l'intérieur duquel nous sommes les uns les autres?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미안합니다. 내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 불어를 읽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칸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가 무엇이고, 액츄얼리티, 실제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 맹뜨렁, 지금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칸트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칸트적인 관점을 계속 이어받아서 칸트가 얘기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기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거를 나는 의사소통의 이론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하버마스는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어. 여기 보면 뭐 해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바따이오하고 그 보들레르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 왜 갑자기 근대성, 현대성 얘기를 하는데, 모더니티 얘기를 하는데, 그 바따이나 무슨 보들레르 시나 그림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이 현대성을 특징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하버마스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후코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코가 먼저 얘기했던 것에 대한 논의는 잘 정리된 책이 이 책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책장사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금방 다 읽기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생곤 교수님이 썼던 책 중에 후코와 바따이오, 이게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이 후코, 칸틀레, 보들레르, 현대성.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잘 써 있어요. 왜 이 근대성, 이 모더니티 논쟁을 하면서 보들레르나 바따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하버마스가 그걸 통해서 왜 칸트 얘기를 연결시키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따로 하면 이제 칸트 강의가 아니고 후코나 하버마스가 강의가 되니까 너무 벌어질까봐 제가 그냥 이 라비나우와 그 폴 레비나우와 드레피스가 썼던 이 논문 성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후코 하버마스의 교육작이란, 이거는 그 외국문학 45, 1995년도에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면 이 논문의 184페이지, 이거 검색하면 논문으로 금방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후코와 하버마스는 비판적 이성, 사회, 현대의 의미와 이들의 상호관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완전히 배치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칸트의 현대성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즉 초월적 실제에 관한 진실 제공이라는 이성에 대한 교리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있다. 칸트의 성숙의 본질은 이성의 비판적 선언적 힘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미신, 관습, 전제정치에 대한 이성의 승리, 즉 계몽의 위대한 성과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데 있다. 이게 하버마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초월적 실제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무슨 형이상학이나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어떻게 해요? 이 논문의 185페이지. 하버마스에서 미성숙이란 의사소통적 실천의 토대를 이루는 전제들의 명백성이 계속 증대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명백성을 계속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미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의 매개를 토대를 발전시키지 않는 게,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두 권으로 우리한테 번역이 돼 있으면 뭐 대단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저도 다 못 읽고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칸트도 그렇지만 하버마스도 만만치 않아. 읽기가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칸트에 이어서 하버마스의 이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칸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를 성숙한 것으로 본 것처럼 하버마스도 생활 세계에서 어떤 식민화가 된 생활 세계가 소통적 이성을 통해서 공론장으로 그 이성적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세계가 공론장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공론장의 구조본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지국가라는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죠. 그것이 왜 안 좋아요? 도구적 이성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성의 사적 사용이겠죠. 도구적 이성을 강조하고 공적 이성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적 이성을 강조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소통적 이성이죠. 이게 하버마스 용어로 얘기하면 소통 이성입니다. 그 소통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공론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돌아가 되면 민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커지면 세계 정부 없는 세계 내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와요. 그게 이질성의 포용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세계에서 식민화라고 하는 게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다면, 이성적 대화, 공론장 이런 얘기는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는 두 권 책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체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위 사실성과 타당성 뭐 이런 걸 얘기했던 법체계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국가를 만들어낸 책이죠.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질성의 포용이라는 책은 어떤 국제적인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거의 자연상태에서 시민상태를 거쳐서 국가법, 그 다음에 국제법, 시민사회법 이렇게 연결했던 그 소위 칸트의 논리가 거의 유사한 거죠. 근데 이런 논리를 그냥 우리 사회에서 한번, 하버마스의 논리를 우리 사회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비판적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상당히 작동했다고 나는 봐요, 차라리. 대학이나 무슨 오히려 뭐 교회나 직장, 노동 직장이나 이런 데도 대학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90년대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는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인터넷이나, 요즘 뭐 인터넷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과연 공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더 재봉건화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푸코가 얘기하는 어떤 악주알리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칸트의 재해석이 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푸코가 칸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십시다. 이 레비나우의 이 논문의 186페이지입니다. 푸코는 칸트가 역사적인 동인, 비판적인 이성, 사회를 연결시킨 것은 철학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을 읽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학설을 전개시키려는 목적에 도발해서 재해석한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존재론은 결코 이론이나 교리 또는 끊임없이 축적되는 지식의 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론이나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태도, 하나의 에토스, 하나의 철학적 삶으로 이해돼야 한다. 여기서 에토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에토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근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적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에 대한 분석인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존재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런 비판적 존재론은 분리되어 있지만 연관이 있는 두 개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시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이게 푸코의 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비슷한 시기에 쓴 똑같은 논문이지만 비판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미국에서 한 강연집이에요.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비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 자기 수용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뭐라고 읽었냐면 레비나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기 시대에 대해 답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판이란 무엇인가와 비슷한 식으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말하기, 파레지아, 그 소위 그리스어로 파레지라는 게 용기 있게 말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소위 이제 그리스도 시대부터 각 시대마다 용기 있게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자기 삶의 목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